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갔다 온 저를 갑자기 아버지가 방에 계셨는데 부르셔요. 아버지가 방에 계셨던 이유는 폐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늘 그 어릴 때 왜 가난한 집에 그 주사기를 끓이는 그거가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주사기를 늘 주사를 맞았는데 그걸 끓여서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폐병이라고 있었어. 폐병. 그래서 폐가 안 좋으셨는데 근데 학교 갔다 온 저를 불러서 딸을 부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갔다 오면 바로 밭으로 나가서 일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불러서 이제 저한테 아버지가 제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딸을 앞에 앉혀놓고. 그래서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빠 왜? 이제 그러고 이제 쳐다봤는데 아버지가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 와, 어쩔 줄을 모르셔서. 그러더니 그냥 차분히 이렇게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 이제 작심을 했나 봐요.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딱 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딸한테 이 얘기를 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속이 좋았다니까요. 네. 전라도 사투리로 수말스러웠어요. 수말스럽다고는 얘기 많이 참 들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딱 지금처럼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저는 이제 방을 나왔어요. 얼른. 왜냐면 아빠가 힘들어 하실까 봐. 그러고 이제 동네 이렇게 입구에 보면 우리 전라남도 하승구 이양면 쌍봉리 이렇게 입구에 보면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냇가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왜 아버지가 오늘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내일 토요일 날이 고등학교 원서 쓰는 마지막 날이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대학을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 있으시잖아요. 동생들 가르치느라 또 오빠 대주느라 못했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저도 동생이 둘이 있으니까 큰 오빠는 그때 당시에 군대 갔고 작은 오빠는 행방불명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동생 둘이가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대학을 가지 말고 상고를 가서 좀 돈을 벌어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 날 학교에 가가지고 인문계를 썼던 원서를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서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때 왜 하얀색 그 셔츠에다가 밑에 까만 치마 입었어요. 스커트. 거기 스커트에 주머니에다 딱 넣고 다시 쓴 게 광주여자 상업고등학교를 다시 썼어요. 여기 아마 전라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광주여자 상업고등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지 공부 못해서 가지는 못하는 학교라고. 근데 광주여상을 들어갔고 아버지한테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씀으로 딱 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제가 이제 지금 만으로 하니까 16살이고 아버지가 46. 그러니까 엄마가 44. 예,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90이 넘어서까지 우리 엄마가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무릎에서 돌아가시겠어요. 진짜로.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진짜 3년씩 그 치매를 앓으신 거예요. 치매 앓으니까 진짜 무섭더만요 이게. 근데 할머니 치매 앓을 때가 훨씬 무섭더라고. 왜?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치매 앓을 때는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영감 하면서 좀 도와주시겠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앓으니까 엄마한테 욕을 그렇게 하시는데 상상되시죠? 치매 어르신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또 제일 무서운 거는 사라지시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셔서 가보면 아버지 산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산소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 잊어버려도. 그래서 꼭 집 나가서 안 나오면 산소에 가보면 거기 쭈그리고 앉아 계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고 94세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모시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살면서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엄마를 보니까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도 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 그래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년은 너무 좀 슬픈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겁나 잘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학을 가는 친구들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근데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찌감치 그 2학기 시작되자마자 삼성에 들어가는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래. 반도체가 반자도 몰라. 뭐지 여기가? 근데 무조건 선생님이 저를 잘 파악을 하신 분이었는데 향자 너는 이게 아마도 수학하고 물리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냥 뭐 삼성생명이나 뭐 은행이나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기술하는 대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졸업하기도 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맘때니까. 그리고 죽을 만큼 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제가 했던 일은 처음에 들어가니까 주산부기 타자밖에 안 배웠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반도체에서는. 그러니까 맨날 새벽 일찍 가가지고 기숙사 사니까 일찍 가가지고 일본의 도시바, 히다치, 미쯔비시, 사뇨, 소니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때 반도체가 일본이 굉장히 잘 하던 때였어요. 전자기기 기억나시죠? 밥솥, 계란 삶는 것까지 다. 그리고 소니에 뭐 있어요? 워크맨. 그 전자산업이 다 일본 거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83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시작한다고 선언을 딱 하고 엄청나게 힘든 기간을 보낸 거예요. 저 그 사이에 들어간 거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사하고 카피하고 커피 타주고 손님 모셔오고 담배 심부름 해주고 물 갖다가 주고 회의하면 다 닦아주고 이런 일이었어요. 연구원 보조.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얀 쌀 있는데 그 안에 돌멩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 눈에 보이면 그냥 바로 추출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이 있어요. 엄마가 3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입사하러 온 날 11월 25일 날 광주 광주역에서 돈을 주시면서 이제 근데 3만 원을 주셨는데 엄마가 돌아갈 차비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3천 원을 내주고 2만 7천 원을 들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나날인데 제가 가진 것도 없죠. 병음도 짧죠. 어디 나가서 나를 재워주고 입혀줄 데도 없죠. 근데 회사 가니까 죄수복 알죠? 그때 파란색. 그거 2벌씩 주죠. 네, 기숙사의 4인실에 이렇게 침대 하나 주죠. 새끼 밥 주죠.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난 여기다가 뼈를 묻어버려야 되겠다. 나는 여기다가 내가 뼈를 묻어버려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다녀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접수해버려야 되겠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28년 만에 2013년 12월 5일 날 그날 삼성전자 여성 임원 우리 사업부에 단 한 명 제가 양향자라는 이름을 딱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제가 임원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조차도. 근데 그날 이름이 딱 올라가지고 너무 놀란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광주에 전라남도 하순군 이항면 쌍봉지 345번지에 갈 날이었어요. 왜? 아버지 30주기였거든. 아버지 제삿날. 그날. 제삿날. 내가 46살 된 날. 30주기에. 그러니까 16살에 46세 돌아가셨는데 내가 46이 된 날 삼성에 임원이 돼가지고 30주기에 못 갔네 또.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77세죠. 76세. 근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양향자 고졸 호남 여성이 어떻게 삼성전자에서 임원이 됐냐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쌀 속에 돌멩이 같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새벽같이 오면 복사할 그때 테크니컬 페이퍼라 가지고 기술 문서들 일본에서 나온 기술 문서들을 우리 80명 있는 연구원들이 일본어를 못해요. 아무도. 왜? 다 독일어를 배웠어 그때는. 제2 외국어로. 당시에는 일본어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도구만 해. 근데 제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제일 혜택 받은 것은
취업이 결정된 우리 학생들한테 교장 선생님께서 토요일 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끝나고 청소 끝나고 마지막 5교시를 일본어 과정을 하나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배우고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문서를 들고 복사를 그날도 이렇게 막 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내가 아버지한테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막 너무 무게.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막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복사할 것들 그것도 막 갖고 복사실로 막 하는데 이 벽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지나가다가 다시 본 거예요. 와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누구지? 왜 저렇게 초라한 애가 저기 서 있지? 이런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 초라한 애를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내가 무시하고 있구나 쟤를. 그래서 나를 다시 이제 화장실로 막 들어가가지고 본 거예요 얼굴을. 근데 너무 불행한 얼굴을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본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고 이제 보니까 세상에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거 그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와가지고 0.5mm짜리 아시죠 그때 0.5mm짜리 펜이 어디 있는가 하고 막 찾아가지고 있는 대로 막 찾아가지고 일본어 히라가나는 한글로 가다카나는 영어로 조사는 한글로 해가지고 제가 깨알같이 밑에다가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연구들 책상에 쫙 아침에 놨어요. 근데 80명의 연구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침마다 오면 저는 6시에 오니까 기숙사에서 왜냐하면 아침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책상도 다 닦아놔야 되죠. 그 전날까지 막 회의하다 간 거 다 정리해야 되죠. 복사해서 다 책상에 놔야 되죠. 그날 손님들 누구 오는지 봐야 되죠. 커피를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막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날 연구원들이 막 와가지고 오면 저부터 불러요. 미스 양 하나니까 제가 여자 하나니까 여기서도 미스 양 팀장님도 미스 양 막 미스 양 연구원들이 막 미스 양 이거 막 미스 양 이거 어디 갔어 미스 양 미스 양. 근데 그날은 딱 와가지고 이거부터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경북대학교 나온 제일 까칠한 사람이 저를 맨날 미수양이라고 괴롭히는데 내가 그 사람 없으면 회사 다니기 괜찮겠다 했더니 근데 그분이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번역했어요? 물어보는데 설마 미수양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 책상 밑에 있는 막 모아놓은 자기가 못 읽고 모아놓은 걸 꺼내더니 이것도 해 줄래요? 하면서 양양자 씨. 그래서 제 이름을 그때 찾았어요. 제가 미스 양양자로. 그래서 양양자라는 이름이 되게 촌스러워요. 향기를 주는 사람인데 제가 놀림을 당한 게 춘향이와 방자를 합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릴 때는 어르신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향자를 발음을 전라도에 행으로 해. 행자라고 해.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행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놀리냐? 탱자라고 놀려 또. 근데 어릴 때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점을 본 게야. 점을 본 게야. 마음에 안 든 이름을 45살까지 갖고 넘기면 성공한단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그만큼 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45살 넘을 때까지 이름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이름을 2번, 3번씩 바꾼 친구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안 돼요. 그 친구들이 막 남편도 죽고 막 암도 걸리고 막 그러던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살았는데 이름 못 바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이 최고입니다. 네. 그 이름을 붙들고 어제도 어떤 분이 김준영이래 이름이. 근데 김유경으로 바꾼대. 바꾸지 마. 내가 지금 41살이더라고. 한 4년만 기다려. 4년만. 제가 김준영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양향자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주산부기 타자를 90% 이상 주산부기 타자를 했는데 나도 반도체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 회사에 연수과를 찾아갑니다. 제가 되게 당돌해요. 이게 뭘 하면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제 모토가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서 말하면 그래도 50%는 되잖아. 말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요. 가가지고 나 말이죠. 나 진짜 공부하고 싶은데 진짜 그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가 어디냐면 기흥, 용인 기흥 83년도에 기흥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들어가니까 공장 하나 세워지고 연구동 하나 세워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 세상에 전라도 저 깡촌에 있는 여자가 와가지고 세상에 자기 공부하겠다고 해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나 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연구원들만 들어간다는 그 일본어 반에 그때 이제 일본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연구원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치는 반을 만들어줬어요. 한 개 반밖에 안 되는 거야. 한 개 반을. 그때 이제 회사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도 비용이라고 한 개 반을 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막 머리 디밀고 들어가겠다 보니까 여자들은 23살 이상을 넘긴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결혼하고 그만두니까 그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수과에 가서 스타킹 의자만 갖고라도 여기 뒤에서 들으면 안 되냐. 이것도 근무 시간도 아닌데 왜 안 되냐. 근데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이것들이 정말 속으로 막 공부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도강을 했어요. 스타킹을 의자를 두고 제일 뒤에 이제 가가지고 도강을 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모습이 너무 짠했는지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요. 제가요 독합니다. 제일 먼저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제 자랑하러 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오늘 갑자기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어 자격을 따니까 기회가 엄청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후배들 여자들 많이 뽑을 건데 공도로 공순이들 많이 뽑는데 이들 그냥 쓰고 버릴 거냐 이거. 야 이병철 회장이 사업 보고 인재 제의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인재를 못 크냐. 저 그때도 되게 수발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다. 내 때는 안 해도 돼. 근데 해줘 이거.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거 해주고 나 결혼할 때 아기 낳을 건데 아기 낳으면 아기 봐주는 육아 저 어린이집 요거 해줘. 두 가지 안 해주면 진짜 여기서 이게 분신하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엄청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고. 결혼해서 다닌 사람도 없거니와. 그리고 결혼해서 누가 너보고 다니래? 이거예요. 회사 나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대학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8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근데 90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23살 했어요. 23살. 부산 남자가 와가지고 막 하자고 해가지고 회사에 부산 남자가 근데 세상에 있잖아요. 부산 남자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옆 팀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염탐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오늘 영어 시험 보러 가는 일요일마다 이제 토익 시험 보잖아. 한 달에 한 번씩. 토익 시험 보러 가는 날 남편이 이게 다 그 계략이 있었더라고. 제가 본 데서 봤어요. 가지고 나오니까 저보다 빨리 나왔더라고. 우리 교실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그러더니 자기 누나 집에서 밥 먹고 가라고. 밥 먹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점심 먹으러 갔더니 거기에 시어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어머니 되실 분이. 아니 근데 나는 사귄단 말도 한 적도 없고 결혼도 한다고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네. 아니 딱 한 번 만났어요. 그 자기네 팀이랑 우리 팀이랑 양평 한화 리조트로 같이 그 워크숍을 간 적이 있어. 하룻밤 이제 워크숍하고 그때 한 번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나 집 가서 저는 진짜 가볍게 동료니까 가까우니까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더니 어머니가 딱 와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상이 차려져 있더만요. 12시에 끝나서 가니까 앞에 어머니가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가씨 이렇게 큰 아가씨 뭐 이렇게 앉아 계셔요. 우리 어머니 첫 말이 뭔지 아셔요?
난 네가 마음에 든 게 한 개도 없다. 여기 부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큰 아들이에요. 거기다 부산대를 나왔어. 그러니까 열쇠 여러 개 있는 여자들이 줄 서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와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제가 뭐 사귄다고 했냐고요.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첫 대면에서 그것도 밥상을 앞에 두고 난 네가 마음에 든 게 한 개도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냐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요. 제가 네가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다. 이거를 최단 기간에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을 먹고 밖에 나왔는데 기숙사 가는 차가 이제 오후 3시에 있고요. 6시에 있고 밤 10시에 있어요. 그런데 3시 차도 안 타고 제가 6시 차도 안 타고 한강을 끌고 다녔어요. 제가 남편을.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걸으면서 이제 생각을 다 가다듬고 마지막에 딱 얘기했어요. 결혼합시다. 그래서 제가 23살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해 그러니까 90년도에 결혼해서 91년도에 딸 낳고 96년도에 아들 낳고 그 딸이 결혼해서 또 아기도 낳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요즘도 제가 놀립니다. 오늘 아침 매일 아침 6시에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 가끔 그러셔요. 안 오나? 이제 저를 하면 안 오나?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당뇨로 시달리셔가지고 지금 이제 목소리가 너무 그러신데 아무튼 지금도 가끔 놀립니다. 마음에 든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그럼 어머니가 내가 언제 막 그러셔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영통 사시고 저는 동탄 살고 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애들 다 봐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애 힘들어도 우리 손주도 볼 때가 좋았고 그래도 너랑 싸우면서 살 때가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무릎에서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근데 어쩌다가 제가 이 길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또 좋은 모습을 뵈니까 제가 막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28년 만에 삼성에 임원이 딱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3년 12월 5일 날 임원이 되고 14년도 15년도 2년 하고 16년도가 됐는데 세상에 민주당 문재인 대표라는 분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뭘 도와주냐. 그래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비서분한테 10만 원 그냥 하고 나 안 만난다. 그냥. 그러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웬걸 회사로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또 온 사람은 그냥 내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절대로 사람한테 억하심정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 와도 바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민주당에 2016년 1월 12일 날 이렇게 영입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30년 2개월을 일하고 나와요, 제가. 근데 아까 이제 살짝 돌아가 보면 그렇게 일본어를 자격을 따고 제가 일본어 번역을 하고 양양자 이름을 찾고 89년도에 대학이 생겼는데 원서를 내니까 안 받아줍니다. 네, 결혼하면 그만둘 거라고. 여자는 안 받아. 그래서 89년도에 못 들어갔어요. 90년도에 다시 원서를 냅니다. 될 때까지 해보려고 내가. 근데 그때는 상고 나오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수학, 물리, 화학이 적어도 공고를 나와야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예 저를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상고는 안 돼. 그 다음에 90년도 못 들어갔죠. 근데 그때는 결혼을 했어요. 제가 5월 동안 5월에. 그래서 91년도에 또 냈어요. 91년도에는 시험을 보게 해줬습니다. 세 번째니까. 근데 그때 수학이 안 돼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수학을 어떻게 해결하냐. 세상에 미적분도 못 나간 이 수학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세상에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 옆 팀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부장님. 지금 쳐보면 박상식 박사가 있습니다. 그 세종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분이 우리 옆 팀으로 와요. 어제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분한테 제가 다짜고짜 가가지고 내가 그 박사 받을 때 조금 도와줬잖아요. 좀 도와줬어요 제가. 삼성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줬는데 또 와가지고 제가 수학 좀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와이나 내가 도와줄게요. 해가지고 1년을 제가 수원 수투를 다 끝냅니다. 그분하고. 아침 6시에 나와서 2시간. 점심 때 40분. 1시간 점심시간인데 20분 둘이 빨리 가서 밥 먹고 와가지고 40분. 저녁 6시부터는 이제 프리하게. 근데 그분이 이사를 간대요. 아주대학교 앞에 아파트였는데. 제가 또 저도 따라서 이사 가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92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꼴등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석을 하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저를 양양자를 쳐보면 많은 분들이 네가 무슨 반도체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제 학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기술대학 SSIT를 제가 수석으로 나온 그 학교가 당시에 교육부에서 학사 자격증을 주기로 했는데 이놈의 교육부가 안 해줘요. 학사 자격증을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때까지도 이 여야가 지금처럼 싸우느라고 이거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육부를 폭발을 시켜버리든가 나중에 내가 교육부 장관을 하든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졸업했으니까. 근데 대학원을 가고 싶어요. 전자전기 컴퓨터로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방법이 뭘까 했더니 마침 사이버 대학이 생깁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3년의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그 실용 외국어 학과라고 프랙티스 랭귀지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함께 할 수 있고 디지털 정보학을 반도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딘가 하고 찾았더니 제 그 네이버의 양양자 한국디지털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지금 그 학교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3년 만에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로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과를 석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제가 이제 그 15년도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때 박사학위를 하려고 등록을 하고 한 학기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정치권으로 오는 바람에 제가 하다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근데 지금 딱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다시 그 학교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적이 안 됐대. 조금 있으면 10년인데 제적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해서 지금 이제 박사 과정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제가 불러서 와요, 근데. 네, 근데 제가 항상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뜻이 없지 길이 없진 않다. 내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이 명확하면 길은 있다. 그래서 저는 유지유도라고 유지사성도 있지만 늘 내 뜻이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게 뭐 때문에 와 있는가 남들이 가자고 그러니까 을사져서 온 건가 아니면 김재덕 우리 이장님이 좋아서 오신 건가 이게 뭔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내 미래의 어느 순간가 무조건 다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로. 근데 지금 온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성공하신 겁니다. 양양자를 만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를 만나면 다 잘 된다. 제가 맨날 그랬는데 나는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문재인 대표 처음 만났을 때 문 대표님이 2012년도에 저를 찾아왔으면 그때 대통령이 됐을 건데 그때 안 되고 이제 찾아서 이제 됩니다. 제가 진짜로 그랬어요. 이제 되십니다. 네,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근데 진짜 됐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제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시잖아요. 잘. 이준석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창당을 했는데. 그래서 그럼 당신은 된다. 됐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 누가 저를 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쓰임이 저를 쓰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성공을 할 겁니다. 네, 제가 근데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30년 2개월 동안 제가 반도체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정말 애 우리 어머니가 봐주셨지만 우리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 아침에 우리 딸이 능동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엄마 아침 1시간만 봐줘.
왜냐하면 9시에 시작을 하는데 학교를 8시 전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이 그런 아침입니다. 엄마 갑자기 전화가지고 엄마 학교에 무슨 일인데 이현이 데리고 갈게. 그래? 그럼 와라. 그럼 이제 1시간 봐주고 데려다 주고 오는 거예요, 저도.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희 애 둘을 봐주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그걸 지금 알아요. 근데 85년 11월 25일 들어가지고 30년을 저는 진짜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월화수목 금금금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이제 6 식구 빨래 다 제가 하고 그러고 또 시간 남으면 또 회사를 가려고 아주 혈안이 됐어요. 저는 회사 가려고. 근데 회사에 가야 되는 게 이 반도체란 일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줬냐? 이건희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업이 얼마나 중요한 업인가. 그러다 보니까 저 하나라도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새벽에 퇴근하면 딱 그 행주를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앞에서. 우리 어머니 무서웠어요. 지금은 힘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딱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와서 저는 씻고 자려고 들어오면 딱 내가 이 집에 식모가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무릎 꿇고 죄송하다 진짜 죄송하다 제가 꼭 끝내야 될 게 있어 지금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냥 빌어요 싹싹 빌고 그러고 그날은 제가 회사를 안 갑니다. 어머니 모시고 대중 목욕탕을 가요. 우리 애기랑 데리고. 그래서 등 밀어드리면서 이제 고충을 들어요 제가. 그럼 다 나옵니다. 옆에 세대근 6시 땡 되면 와도 네가 주는 월급 2배는 주더라. 용돈 2배는 주더라. 그럼 또 얘기해 보세요.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요구 사항을 다 들어가지고 다 해드려요. 네, 어머니가 기뻐야 우리 애기가 기쁘고, 우리 애기가 잘 커야 우리 어머니가 기쁘고. 그걸 저는 안 거예요. 나는 월급을 다 드려도 좋다. 내 실력은 쌓을 것이고 회사는 클 것이고 나라는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정치권에 와서 9년 동안 반도체 외칩니다. 반도체. 자, 지금 트럼프 됐잖아요. 트럼프가 제일 탐내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 반도체.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요 스마트폰, 뭐 우리 전기 자동차, 앞으로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AI 써보셨죠? 챗 GPT 다 얘기하니까 무엇인가 하고 나도 양양자가 누구야 하고 물으면 나옵니다. 양양자가 누구라고. 그런 AI, 그 다음에 통신. 예,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뭐 화성에다가 뭐 사람을 보낸다고 하면서 위성을 다 장악을 해봤잖아요. 그런 통신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2차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무역하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코인, 2차 전 그 블록체인 그런 모든 기술이 다 반도체예요, 바탕이. 근데 83년도에 시작했던 우리 반도체가 93년도에 1등을 합니다, 세계 1등을 10년 만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저희는 10년 만에 1등을 해서 31년째 1등을 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내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어디로 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국정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메모리로 가요. 메모리에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 공간으로. 그러면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데이터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나온다는데 앞에 차와 나 차와 사진 찍어가지고 이걸 기록해가지고 몇몇 탄지 보고 어디로 갈지 보고 그럼 다 반도체예요, 그게. 어디로 갈지 판단하는 것도 다 반도체고. 근데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31년째 1등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 아이들 파병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는 파병에 끌려 나갈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지면. 그래서 그 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다른 거는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중요한데 반도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나라가 죽고 우리가 죽고 우리 아이들이 죽고 우리 손주 세대가 그 이후로 희망이 없어. 그래서 반도체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제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자마자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막 했더니 뭐 하는데 양양자는 그놈의 반도체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도체도 있고 딴 것도 있어. 뭐 조선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축하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첫 번째로 한 말이 조선을 해달라고 그래요. 조선. 근데 조선의 기술이 뭔지 아세요? 반도체예요. 미사일 다 반도체입니다. 명중하려면 제대로 가려면 다 반도체예요. 그 안이 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라고 다이렉트 얘기 안 해도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 반도체고 우리 세대들 후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중에서도 저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존엄한 일자리 그거 줘야 되잖아요. 그거가 할 수 있는 거는 첨단 산업 중에 반도체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대만입니다. 대만. TSMC 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가 1등이고 TSMC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거기가 1등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메모리에서조차도 만약에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봤을 때 저 나라는 필요 없는 나라, 우리한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뭐 쳐들어오든 북한이 쳐들어오든 we don't care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드리면서 제가 반도체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하는 길 과학기술 패권국가라는 책도 쓰고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국강병은 다 외칩니다. 근데 부민강국은 제가 처음 외쳤던 것 같아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가 돼야 돼요. 국민이 잘 사는. 내가 좀 잘 살아고 내 자식들이 좀 잘 사는 나라여야 돼요. 그거 목표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돼야 돼요. 과학기술 패권국가. 그건 반도체로 우리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 지금 이걸 모르면 이 상황을 모르면 우리 국민들이 모르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정치 싸움박질 하는 거 너무 싫고 너무 싫어요. 이제 정치도 보기도 싫고 윤석열이 나쁘냐 이재명이 나쁘냐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더 나쁜가요? 근데 누가 더 나빠요 지금? 좋은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눈 번쩍 뜨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진짜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는데 성공리 마을로 왔습니다. 이렇게 부민강국 과학기술 패권국가 두 개로 제가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민강국 과학기술 패권국가 과학기술 강국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대선 아젠다로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이름하야 안철수 후보가 제 책을 누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 하셨는데 그 책이 제 책인지를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끝까지 밀어붙일 테니까 이제 아시겠죠?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제가. 근데 근거 있는 자신감은 너무 유약하대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온 제 삶의 궤적과 앞으로 해야 될 일과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온 겁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진짜 기도를 해보면 우리 딸 저기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네. 네, 되게 좋게 생기셨잖아요. 네. 네. 기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되게 좋게 그러니까 영웅시합니다. 왜냐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도 마련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에서 기업가들이야말로 사상가고 선구자고 사령관이고 애국자다. 우리나라에 이병철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대한민국에 반도체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없었을 건데 제가 아까 일본어를 좀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1987년도 11월 19일 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셔요. 37주년이에요. 그저께. 근데 86년 12월 24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크리스마스 앞날이었으니까. 근데
용인 기흥에 이제 공장이 이렇게 2개째 지어지고 있고 이제 영구동에 하나 세워져 있고 M 라인이라고 하나 이제 건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 3층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 3층인데 사실 층고는 한 아파트로 치면 10층에서 한 12층쯤 될 것 같아요. 워낙 층고가 높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 됐는데 이제 다 갔죠. 이제 집에 크리스마스고 뭐 해가지고. 근데 두 분이 내 뒤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 와 있는데 한 분은 키가 크고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비친 모습 보이잖아요. 한 분은 키가 크고 한 분은 키가 작은 분이에요. 근데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빨리 이거 끝내고 가야 되니까. 이제 작은 그때 당시에는 1년쯤 됐으니까 이제 뭐 카피도 하고 뭐 커피도 타지만 이게 이제 조금씩 설계를 배우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쪽 큰 분이. 그래서 아니 이름은 왜요? 내가 지금 빨리 끝내고 가야 된다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뒤에서 그래요. 이 건물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셔요. 제가 힘들면 엘리베이터를 놓던가요. 아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분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김광호 전무님이세요. 아세요 혹시? 김광호 전무님.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뭐가 인사하고 이제 이쪽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잘 모르겠어.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셨어요. 그때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오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손가락이 너무 하얗고 너무 얇고 진짜 조그맣고 얼굴도 하얗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래서 양양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이거 진짜 그 엘리베이터 필요하다. 그 다음 날 엘리베이터가 공사가 시작됩니다. 와봐야 알아요. 리더들이 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19살인 제가 아 그래도 이분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사업 보국, 인재 제일 합리 추구했잖아요. 우리 기업의 삼성의 가치. 근데 인재 제일로 제일 하시구나.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사업을 왜 했냐고를 물어보면 사람 키우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게 저는 혜택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가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다음 87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 해에 88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때 누구를 초청했냐면 우리가 일본 기술을 많이 따왔으니까 일본에 계신 삼성전자 일본 지점 SSJ 삼성저펜 거기에 사장님 부부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할 수 있도록 이병철 회장님을 도와주셨던 니폰 텔리폰 텔레그래프 NTT라는 회사의 전무님 두 부부를 초청을 합니다. 올림픽 때 그 개막식에 VIP로. 근데 회사에서 그분들을 모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연수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왔냐면 인사카드를 보니까 제가 일본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 일본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은 일본어 번역하는 여성 대리가 있었어요. 고대리라고. 근데 두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대리는 이제 뭐 당연히 하고 삼성저펜 사장을 하고 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인사카드를 보니까 저한테 제가 나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통역할 수 있냐? 어머 근데 제가 미쳤나 봐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음날 그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잖아요. 김포공항 가서 모시고 가고 이걸 다 했어요. 88년도에 9월 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4박 5일 동안 계시고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인사하고 강진구 사장님 그때 이렇게 뵀는데 그분들 일본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이병철 사장님도 일본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일본어 할 일은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오하요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안내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김포공항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일본으로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너무 좋았다. 전문 안내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회사원이라는 것에 놀랬고 나이가 19살이라는 게 아니 그때는 20살 이제 88년도니까 그 나이에 놀랬고 친절에 놀랬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 좀 남달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몰랐죠.
근데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십니다. 일본에 와본 적 있냐고. 기타고도 아리마스까. 그러시면서 혹시 일본에 한번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나이 됐어. 그랬더니 일본에 한번 와보려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고 싶어요, 안 싶어요가 아니고 나는 갈 테니까 날짜를 정해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자마자 저보고 그 초청장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혹시 허언하실까봐 그럴 분들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받고 갔는데 2주 후에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88년도 겨울에 일본을 처음 갑니다. 혼자 갔더니 나리타 공항에 그때는 64세, 66세 이러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팻말을 듣고 있는데 양양자 사마 요코소 양양자 사마 이렇게 돼 있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두 분이 이렇게 팻말을 하나는 요코소 하나는 양양자 사마 두 분이 이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7년 동안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고 계셔요. 매년 가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11명의 형제가 있는데 11번째예요. 그래서 누나가 10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100살이셔요. 이분이. 그 할머니는 하마다 박사님인데 하마다 박사님은 100살, 이분은 이제 98세. 사실은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고 99세, 97세예요. 내년에 제가 이제 가서 뵐 건데 100살 오이와이를 할 거예요. 축하. 그런 인연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 뭐 못할 거 없지. 내가 할게. 근데 그걸로 해서 일본어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당시에 고대리하고 나하고 두 부부 이제를 맡았는데 우리 고대리님은 회사에서 나온 카드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비용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회사에서 그 용인된 금액이 있었으니까 그거 다 쓰셨더라고. 근데 나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일본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밥을 다 사줬어. 그래가지고 저는 땡전 한 푼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처리할 게 없어 저는 이제. 재무과에 처리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엄청 혼났어요 제가. 손님을 어떻게 모신 거냐. 도대체 이렇게 VIP를 초청해놓고 다 거기다가 밥을 다 사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제가 에피소드로 얘기했더니 그거 진짜 웃겼다고 나한테. 그래서 그런데 그 순수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저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딸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돌아가실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끝까지 제가 잘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를 하시리라고 상상을 못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댁에 가보면 지금도 이병철 회장님이 주신 물건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막 있는데 참 그런 인연도 있더라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맨날 가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오늘 왜 이러지 제가. 괜찮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양도체입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소개를 해요. 반도체도 아니고 온도체도 아니고 도체도 아니고 하도 양쪽이 안 통하니까 제가 양쪽을 통하게 하려고 양도체라고. 그리고 한국의 희망입니다. 제가 이때가 18살 때예요. 처음 들어갔을 때.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18살 때 요 파란 그 죄수복을 두 벌씩 나눠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하죠, 그죠? 지금이 더 예뻐요? 사실 제가 30년 동안 삼성에서 근무를 하면 이제 수도권 처녀가 다 됐잖아요. 18살에 올라왔으니까. 그러고 정치권으로 느닷없이 영입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호기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대표가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회사도 중요한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쓰임이 달라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권으로 이렇게 왔는데 2016년 1월 12일 날 영입이 돼가지고 한 달 반 만에 2월 29일 날 4.13 총선을 위해서 제가 광주로 가요. 그때 누구랑 싸웠는지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천정배 의원님하고 저하고 싸워요. 광주 서구울에서 제가 박살났습니다. 그때 안철수 바람에 국민의당 바람이 그냥 광주 전남에 그냥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근데도 제가 33%인가 얻었거든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생각났는데 저만 보면 그래요. 어메 실제로 본 게 더 이삐요. 텔레비에서 본 것보다 이삐요. 그래서 많이 만나라고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나는 됐으니까 이제 또 만나러 가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저 용인의 이제 반도체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용인으로 출마를 했는데 3.2% 나왔어요. 이건 무엇이요 이제. 그런데 저는 이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간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럴 수 있다. 근데 너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확 나눠져가지고 완전히 가운데가 없어. 그러니까 선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용인의 처인구가 어떤 곳이냐면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21대, 20대가 제가 20대 때 됐잖아요. 20대까지 다 감옥을 가셨어요. 국회의원이. 그리고 지금도 기소를 당하셔가지고 처인이 이상한 데인가 봐요. 당선되면 다 그쪽으로 가나? 그래서 좀 겁은 나는데 제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도 한번 그 선거법으로 걸려가지고 11번 공파를 받고 나와봤거든요. 근데 그 11번 공파 받을 때 첫 번째 제가 판사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저의 모든 게 저의 잘못입니다. 이랬더니 저를 변론했던 변호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죄를 준다. 어디 앞에서 이 죄가 있다고 그러냐. 근데 저는 진짜 죄가 저한테 있다. 왜냐하면 제가 초선이고 보좌진들도 다 처음인데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 선물을 저한테 선물 보내주셨던 분들한테만 보내라 했는데 요게 시의회 기자실로 3개가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 중에 한 분이 나랑 경선했던 분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분이 선관위에다 저를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내부에 우리 보좌진들 중에 그래도 승질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승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내가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검찰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기소가 됐어요. 근데 가자마자 저는 이제 1차 공판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기회를 주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나 제가 잘못한 거 맞다. 제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받아야 된다. 왜 내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좀 잘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11번 공판 마치고 제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도 무조건 이제 무죄가 나오고 거기서 끝났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사법부가 살아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사법부에 가서 진짜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고 내가 한 건 했다, 안 한 건 안 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뭐 하는데 이렇게까지 거리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또 탄핵을 외쳐야 되고 뭐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우리 어저께 TV에 밤에 자영업자분들 다 폐업하잖아요. 그거 철거하는데 가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철거하는 사람들이 그 자식 같은 내 물건들을 그거 철거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공실이 지금 막 7, 80% 돼요. 광주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에 돈 써야지. 어떻게 정치에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산이 677조를 썼습니다. 677조를 올해 예산으로 써요. 근데 그중에 갈등 비용,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어떤 기관에서 잠깐 냈다가 사라진 거 보니까 위로부터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 232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232조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우리 삶은 이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를 무작정 우리는 민주당, 무작정 우리는 국민의힘 이게 진짜 우리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있잖아요. 저는 국가를 위해서 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 정당에 이게 개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국가 위에 당리당략이 먼저 있어요. 정당이. 그 위에 사익이 먼저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약간의 모함과 저의 잘못도 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나. 그래도 무죄로 나오고 민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민주당 출신이지만 제가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국민의힘에서 그러길래
두 번 고민 안 하고 맡아줬어요. 왜? 이거는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맡았는데 맡고 나서 그 주에 주말에 광주를 갔더니 무엇이야? 우리가 니를 뽑았는데 윤석열을 도와야. 그러면서 무슨 행사에 가면 막 돌멩이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협박도 와요. 정치적으로 목숨을 끊는 것에 더해서 생물학적으로 끊어버리겠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 결혼식도 못 알렸습니다. 재작년 결혼할 때도. 그런데 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한국의 희망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1,052 여기 무슨 숫자일까요? 네? 투표. 제가 67년 4월 4일에 태어났어요. 영사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향자. 영사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향기를 주는 자 향자. 근데 양이 대들보니까 양향자가 그 춘향이와 방자를 넘어서 좋은 이름이에요. 일본어로 교국어로 더 예쁘죠. 제가 오늘 21,052일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준희 교수라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받았어요. 필즈상은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45세 이하로만, 이렇게 45세인가.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느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지 않길 바랍니다. 요 얘기를 서울대학교 학생들 작년에 23년도 8월 29일 날 졸업식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가슴에 막 와닿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의 목표가 이러지 않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한 10,000일쯤 살았을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면. 제가 한 20,000일 넘게 살고 있잖아요. 잘 살아서 일을 진짜 잘할 수 있는 나이가 우리가 80, 90으로 치면 한 30,000에서 35,000 일을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저는 오늘이 제 일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일생이 일생이다. Daily life is total life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예. 다들 그런 분들만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조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거 보고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제일 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졸립니까 지금? 아니요. 안 졸리죠? 예. 우리 대한민국이 박습니다. 그래서 성공리 마을로 인해서 거기에 계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절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가자고 해서 가고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그 왜 동네에 그 어르신들 안마기 막 이렇게 그 파시는 분들 오잖아요. 무슨 의료기기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노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찜기 있잖아요. 찜기 떡찜기 그거를 100만 원을 주고 사오셨대. 이거 1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막 이제 근데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셨으면 이 정도 값은 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가면 이제 여러 번 가면 미안해서 그냥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인지상정이 있고 다 공짜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나눔과 봉사 절대 공짜 아닙니다. 저건 하나님이 봐요. 예. 하나님이 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짜가 절대 없다. 예. 오늘 저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제가 이걸 PPT로 했는데 요거의 맹점이 이게 PPT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국민 약탈하지 마 공산주의자야. 여기는 부패하고 무능해 뭐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휴브리스라고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오만이 끼면 그때 이제 한 방에 훅 가요. 제가 저도 지금 휴브리스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그동안 삼성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넘어져도 일어나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저는 진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제 후배들한테 만약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삼성에서 굴을 대로 굴러서 그렇게 그래도 임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정치권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의 자만심을 갖고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당신이 나를 알아? 이제 속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삼성에서 저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저 지하 10층부터 올라온 사람이야. 나는 내 고통을 알아. 막 이제 속으로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새 판이야. 완전히 정치권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2016년 4.13에서 천정부위원하고 붙어서 떨어지는데 제가 그 다음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거기서 유은혜 부총리를 이깁니다. 제가. 그것도 더블 스코어로. 그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공공의 적이 됩니다. 여자 의원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어디 전라도 삼성에서 컸다고 하지만 전라도 여자가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애가 나와가지고 민주당에서 대표 선수 여자 대표 선수로 우리 유은혜 의원님을 내놨는데 네가 무슨 최고위원이야? 이게 이제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여성 의원들의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됐죠. 거기 김근태 의원님 계열로 그 민평열의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적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꼈어요. 그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국가인재원장도 갔다 오고 국가공무원개발원장도 갔다 오고 그래서 나도 이제 정부하는 일을 교육을 통해서 너무 잘하게 됐어. 그리고 20대 때 딱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제 됐어요. 두 번째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가 떨어졌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최고위원을 해서 그런가 봐. 들어와서 또 최고위원이 됩니다. 왜? 민주당에서 과학기술, 산업, 경제, 기업 이쪽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나오라고 막 주변에서 하니까 나왔어. 그러니까 또 됐어. 그러니까 이제 막 승천했어요. 제가 막 너무 그래서 나는 앞으로 10년 내로 내가 진짜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최고 자리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딱 맞게 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철퇴를 탁 내리신 거예요. 이번에 똑 떨어졌잖아요. 왜? 오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는구나. 겸허해야 되는구나. 실력도 쌓지도 않고 네가 뭐 이런 게 돼버려. 그래가지고 한 방에 훅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털고 일어나서 내가 더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 내가 배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죽기 전까지. 내가 뭐든지 배울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딱 창당을 합니다. 한국의 희망이라고. 창당을 하는데 창당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창당을 했습니다. 여성이 창당한 예가 우리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창당을 하고 엄청났죠 이제. 했는데 이준석 의원하고 같이 합당을 했어요. 이제 같이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에 저를 찾아와서 의원님 같이 하자. 근데 이 친구도 저는 굉장히 좀 키워야 될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 그러고 같이 물도 안 마시고 4시간 토론을 합니다. 정확하게 3시간 47분. 근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겠다 딱 마음 먹고 합당을 했어요.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으로 이준석 대표는 오라 그랬어요. 동산으로. 제가 거기 10년 만들어질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다 삼성 후배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당선시킬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와서 당선이 됐어요. 우리 이준석 대표는. 그리고 저는 용인에 이제 반도체가 그쪽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떨어졌어요. 제가 끝난 걸까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4.13에서 출구조사를 딱 하는데요. 이제 기자들도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근데 딱 출구조사 결과 딱 나오는데 초록색으로 8개가 쫙 바뀌더라고요. 민주당 꽝. 근데 그때 제가 딱 봤어요. 이제 시작이다. 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시작이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툴툴 털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제가 나온 거를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좀 이상하네요. 허풍 떤 트럼프보다 훈계질과 잘난 척하는 해리스가 더 밉다. 요새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게 보실래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딱 두 군데에서만 해리스가 이겼어요. 대졸 이상.
그다음에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화이트 칼라에 잘 사는 사람들만 이긴 거예요. 나머지는 다 트럼프가 이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 나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화이트 푸어들이라고 이제 그 백인 남성들 있잖아요. 좀 가난한 백인 남성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요새 우리나라에도 진짜 문제인데 언임플로이는 이제 그 실직자들 언임플로이드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폴 같은 잊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폴 같은 피플이 많아요. 잊혀진 젊은이들이 많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강남에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잘나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야, 요새 너네들 또래들은 왜 이렇게 예쁘냐? 밖에 나가면? 너무 자기 관리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들이 탁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집에 있어. 못 나와. 안 나와. 가난하고 돈 없고 백 없고 못 배운 애들은 자기 관리도 안 돼. 야, 분노야 분노. 집에 있어. 이들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들 구해야 돼요 우리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진짜 중요한데 진짜 우리 이들 구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르신인데 아무튼 제가 하도 AI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개를 씁니다. 유료로 AI를 쓰는데 제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 삼성전자, TSMC, 하이낙스로 되겠네. 지난 3년간 글로벌 시총을 비교 분석해서 막 떼그래프로 그래 줘. 딱 하니까 18페이지짜리를 쫙 PPT를 만들어줘요. 박사학위 10개 갖고 있는 사람을 내 비서로 둔 것 같아요. 달라요. 자, 근데 이 AI가 젊은이들한테 유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는 게 많고 인생 경험이 많고 활용도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맞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 뭐 찾아보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페이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걸 탁 지가 만들어줘요. 그림도 찾아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18페이지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기가 막히게. 근데 요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반도체. 요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반도체. 예.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다 만들 수 있다. 내 딸하고 뭐 이상한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횡행할 수가 있어요. 자살에 이를 수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언론 이렇게 그 SNS 상에서 내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돼? 결국은 저 입법 기관이 이런 것들을 막는 법안을 빨리빨리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우고만 있어. AI법 관련해서 제가 냈던 법안들 다 폐기됐어요. 싸우느라고 그 법안이 우선순위에 못 가. 근데 그래도 제가 죽을 만큼 해가지고 반도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은 제가 통과시키고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도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법안들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이상한 그림인데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됐어요. He'll never stop fighting to save America. 절대로 이게 포기하지 않고 미국을 위해서 다시 뛴다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라고 해가지고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대한민국이 어떤 목표로 가고 있어요? 비전이 뭔가요, 대한민국에? 미국은 최강 미국이에요. 미국 우선이지만 항상 제 1위에 그러니까 최강 미국이에요. 최강 미국. 중국이 최강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밟아버립니다. 일본이 80년도 중반에 올라오려고 했을 때 밟아버렸죠. 미일 반도체 협정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어로 했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 전 세계에서 1등 국가예요. 미국은 목표가 항상 그래요. 어떤 나라도 1등으로 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예요? 중국몽이거든요. 중국몽. 중국의 꿈도 1위로 가는 건데 중국몽. 그것도 국민들이 잘 사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일본도 전범 국가에서 이제 경제 국가로
탈바꿈해서 사실 그거를 보통 국가라고 흡수 국가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자가 목표예요. 대한민국 뭐예요? 대한민국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세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근데 우리 지금 없어요. 지금 민족주의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부민 강국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자.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1,300만 명, 1,500만 명인가요?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슈퍼을 국가.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서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EUV 장비를 내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그 하나 때문에 아무 나라도 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절절 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뭐 최태원 회장 다 가서 그냥 넙죽 엎드려서 우리 장비 주세요 하는 데가 거기예요. 그런 기술을 아무도 못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슈퍼갑이 아니라 슈퍼을이라고요. 을이 갑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필요한 사람이 뭔지, 이런 대세 기술이 뭔지 요거를 분명하게 하고 그래도 국민이 잘 살아야 되니까 진짜로 부민 강국으로 가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자. 그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그림이 딱 나왔을 때 저는 좀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다 됐구나, 이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이때 너무나 오만한 모습을 보였으면 미국 국민들도 다시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이든도 지금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웨이퍼예요, 웨이퍼인데 반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웨이퍼에다 이렇게 제조를 하면 저게 이제 하나하나 잘려가지고 그 패키지를 해서 우리가 쓰는 휴대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게 몇 인치일까요, 이게? 대충. 이제는 반도체 강의를 양양자가 와서 하더라 해서 이거 보면 웨이퍼고 요게 한 6인치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요거 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근데 요거를 알고 들고 계셨는지 제가 모르겠다고 늘 얘기를 해요. 요거는 웨이퍼가 아니고 요거는 포토매스크라고. 포토매스크를 그 네덜란드의 EU 장비에다가 장착을 해서 빛을 쬐면 여기에다가 반도체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당신들 우리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 이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때 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하나 없어가지고 미국의 그 자동차 회사가 다 올 셧다운돼. 다. 그 하나 그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태를 겪었어요 미국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해고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옛날에는 석유가 나는 나라가 꼼짝 못하는 나라였는데 패권 국가였는데 이제 반도체가 제조되는 나라가 이게 다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안 갖고 있으면 제조를 안 갖고 있으면 우리는 중국에 먹히고 이제 만약에 중국이 대만, 한국, 일본 하고 함께 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 끝나겠구나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코비드 끝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고 처음으로 온 데가 어디예요? 평택입니다. 거기 평택 기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평택 반도체 단지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한테 좀 지어주라. 그 전에 거꾸로 돌아가서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와서 또 어디를 가요?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평택 상공을 날아갑니다. 거기서 보고 뭐라 그래요? It's beautiful 그래요. 저게 뭐냐? 저 아름다운 게 뭐냐? 평택 기지가 아니라 평택 미군 기지가 아니라 평택 공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거 우리한테 지어줘.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를 압박을 합니다. 압박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발표를 하죠. 19년도에. 뭐를 발표해요? K 반도체 해가지고 180조를 우리가 K 반도체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파운드리 사업을 2030년도에 대만의 TSMC를 넘어서 1등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삼성이 쭈그러들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어려움에 봉착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파운드리 사업이 그 반도체의 수요가 메모리보다 10배는 더 많아져요. 메모리 반도체보다. 그래가지고 파운드리에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대만의 TSMC에다가 다 주문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TSMC에다 주문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메모리도 1등 하니까 우리가 파운드리만 가지면 우리나라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야 하고 그걸 발표를 해. 근데 이 발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기술 인재가 없어. 근데 이걸 하겠다고 해놓으니까 어디서 충당을 해야 돼? 메모리에서 충당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약해져.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가느냐? 설계하던 사람들이 이걸 제조하러 안 가요. 중간에 하이닉스로 다 빠진 거야, 한 팀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삼성은 계속해서 이제 취약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결정을 누가 무엇을 보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내실을 기해야 돼요. 제대로 된 기술을 만들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중국도 어려움을 겪은 게 뭐 중국몽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몇 년도에 2025년도까지 반도체 패권을 우리가 다 가져가서 자국에서 다 생산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미국이 뭐라고? 그건 안 되지. 네덜란드의 ASML에 EUV 장비 그때 넣지 마. 이렇게 되니까 유탄은 누가 맞아? 우리가 맞아. 삼성이 중국 시안에다가 낸드 플래시 공장,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D램 공장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거기가 안 돌아가. 그럼 우리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만약에 우리 기술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거를 그렇게 지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계속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을 건드려서는 우리가 큰 뭔가 이게 불이익이 있겠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도체. 만약에 20.3%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걷어내고 이렇게 볼까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올라가지고 11%인데 31, 2%에 이걸 드러내고 나면 우리는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반효진인데 저는 이게 반도체로 보여. 공기소총에서 16살짜리 우리 딸내미가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거 어떻게 딸 수 있겠어요? 한 번도 파리를 가본 적이 없는 이 친구가. 그게 우리의 반도체 기술로 만든 VR 기술, AI 기술, 그걸로 선수촌에 파리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사격 연습을 그대로 시킨 거예요. 기술이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스포츠과학원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됐어요. 한 번도 애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기술로 전 세계를 주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려면 우리가 기술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요거는 제가 반도체 다 배웠어요. 우리 중학교 때 주기율표 다 배웠는데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이쪽은 다 도체입니다. 도체. 전기 통하는 거. 우리 그 플러그에다가 이렇게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넣으면 전기 통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예요. 알루미늄이라든지. 근데 여기는 다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요게 이제 반도체 영역이에요. 요걸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꼼짝 못하게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31년째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저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요게 이제 반도체 실리콘에 대한 얘기인데 요걸 저는 30년 동안 했어요. 설계를 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있는 포토매스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포토매스크에다가 그려가지고 그거를 그 장비에다 탁 끼워서 빛을 탁 쏘면 여기에 반도체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 쓰고 있는 폰,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데이터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SSD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든 게 다 반도체예요. 왜 반도체가 중요하냐면 그 은행에 우리가 은행 갔을 때 과거에는 순석이 없었을 때 어때요? 먼저 왔다고 막 싸우고, 예, 막 시간 너무 효율적으로 쓸 수도 없고 이랬는데 순석이 하나 딱 나오니까 어때요? 거기가 반도체 하나예요. 칩 하나를 딱 넣으니까 이제 뭐 번호표 보고 내가 언제 있는지도 알고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기술이 민주주의라고. 기술이 복지고 인간의 삶을 너무 이렇게 좋게 하는 건데 이제는 AI가 이게 인간을 넘어선다고 하는데 넘어서버렸어요. 벌써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해요. 얘들은 우리 기억력은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다 끌어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배워야 돼요. 자,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폰에다가 챗 GPT를 딱 깔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챗 GPT, CHAT GPT 해서 깔아가지고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까지는 다 해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퍼플렉시티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챗 GPT를 딱 깔아가지고 보시고 이미 그걸 다 쓰고 계신 분도 있어요. 유료를 아마 쓰고 계실 것 같고 유료하고 무료는 다르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건 다 해줍니다. 무료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로 나의 어떤 배움의 영역을 훨씬 더 넓혀 나가는 거죠. 반도체가 뭐요? 하고 물어봐요. 저 사투리도 다 알아먹습니다. 너 거짓말 할 거요? 막 이렇게 물어봐도. 심지어 이제 우리 남편은 차에 이제 그 음성 인식을 하잖아요. 여기 어디죠? 여기가 구로 디지털 가자.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못 알아먹는다고 하면서 AI하고 싸워 막. 네. 네. 아, 요게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제가 주로 가르치는 내용인데 반도체와 정보혁명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무어 슬로우가 있어요. 고든 무어 박사가 작년에 23년도에 9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1965년도에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1965년도에 하신 이야기가 반도체의 성능이 1년 8개월 만에 평균적으로 1년 8개월 만에 2배씩 좋아진다. 한 게 이제 무어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무어의 법칙인데 그게 경험치로 보니까 15년마다 1000배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1000배가 좋아지니까 15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77년도에 PC가 처음 나옵니다. 세상에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인터넷 기술과 딱 결합되면서 PC 혁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모의 법칙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 15년을 더하니까 92년이 돼요. 그때 디지털 기술이 나옵니다. 모든 정보를 0과 1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나와요. 그때 이제 노키아 망하고 막 그래요. 소니 망하고. 우리 디지털 기술, 그때 디지털 기술을 잘했던 삼성이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전자산업과 결합을 해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요. 그로부터 15년 더 해볼까요? 15년 후에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이 다 합쳐져요. 전화기, 카메라, 다 되잖아요. 거기서 융합돼가지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2007년에 이 세상을 언제 준비해요? 15년 전에 준비해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상상했냐면 이제 AI 시대를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재작년부터 챗 GPT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AI에서 AI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통칭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15년마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5년을 더하면 2037년이잖아요. 2037년에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가? 이거 우리 준비해야 된다고. 이거. 근데 그거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가 저게 중요하지. 어디 나와서 싸우고 그래. 우리나라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2037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요 반도체 트랜지스터 나오고 IC 나오고 D램, MPU 나오고 우리가 얘기했던 뭐 낸드 플랫이 나오고 여기 파운더리 나오고 GPU 지금. 그래서 HBM 얘기 들어보셨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그거가 됐고 그 기술과 정보기기, 메인 프레임에 전자교환기 나왔다가 PC가 나왔다가 디지털 TV, 핸드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AR, VR, 자율주행 자동차, 생성형 AI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ICT 서비스도 그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입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됐고 디지털 방송이 됐고 통신 서비스가 나오고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가 나오고 AI 플랫폼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30년도까지. 근데 이때 준비한단 말이에요. 2037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은. 그런데 정치권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요? 법률가들이 많아요. 율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율사들은 정말 훌륭하지만 과거의 일에 천착할 수밖에 없어. 사고가 일어나야
그 일을 보면서 판결도 하고 변호도 하고 예, 검찰 일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이걸 미래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국회도 율사들 있어야 되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제 말이 그거예요.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책에다 그런 내용을 다 썼어요 제가. 근데 저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300명 중에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 또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준비할 거냐 요거거든요. 요거. 그런데 젠슨 황 다 들어보셨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무어의 법칙이 여기에 한계가 올 줄 알았어. 2020년도 이 부분에서 한계가 올 줄 알았는데 한번 뛰어넘었다. 누구랑? SK 하이닉스랑 손잡고 HBM으로. HBM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봐야 되잖아요. 사진 찍어서 딱 저장해놨는데 그거 꺼내서 봐야 되잖아. 우리가 그 갤러리에 들어가서 그게 다 그런 거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그게 이게 옛날에는 1차선 차로 치면 데이터를 차로 치면 1차선밖에 없어가지고 뒤에 차가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거야. 이걸 데이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걸 10차선으로 늘린 거예요. 요게 HBM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더 이상 용량도 못 키우고 더 이상 속도도 못 키우고 더 이상 성능도 하기 어려워졌어요. 왜? 재료가 다 이제 반도체 재료가 한계가 왔고 설계 기술이 한계가 왔고 제조 공정 능력이 한계가 왔는데 그걸 뛰어넘은 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뛰어넘어졌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젠슨 황이 SK 하이닉스와 HBM 덕분에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엊그저께 발표를 했죠. 11월 5일 날 젠슨 황이 엔비디아 CEO가 SK 하이닉스의 HBM 12층을 더 이렇게 쌓아달라 해서 지금 만들어졌던 게 요거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12층을 만들고 SK 하이닉스가 HBM 전장의 중요한 순간 SK 하이닉스 12단 다 발표를 다 합니다. 이렇게. 삼성은 이거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주가가 팍팍팍 떨어지죠. 제가 4만전자 찍고 올 거라고 했더니 49,900원 찍고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삼성이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완전히 좌지우지돼요. 500만 명이 우리 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500만 명의 삶이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이게. 예, 혹시 6만 원대 사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높을 때 사셨어. 제가 그랬습니다. 4만 가면 무조건 사라. 4만 가면. 그때 49,900원에 사신 분이 있더라고.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출렁거리는 하나 극복합니다. 극복한다고 보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41, 이렇게 하이닉스가 54, HBM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는 제가 SK 하이닉스라고 장기 투자는 삼성 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앞서갈 거는 엔비디아하고 TSMC,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그 트럼프가 돼가지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진짜 내실을 기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메모리 반도체 31년째 제가 1등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거는 패러독스 극복의 역사라고 해요. 모순 극복의 역사. 아까 얘기했죠. 83년도에 28 동경 선언을 해서 93년도에 1등을 하고 31년째 지금 1등을 하고 있다고. 여전히 우리가 메모리. 그런데 그 모순이란 게 뭐냐면 그 모순이라는 게 용량은 크게 해야 되는데 면적은 작아야 돼요. 계속 반도체가. 그리고 속도는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돼. 배터리는 더 오래 가야 돼. 그리고 성능은 더 좋게 하고 기능도 좋아야 되는데 가격은 더 싸야 돼. 이게 어려워요. 모순이에요. 모순. 용량 키우려면 돈도 더 들어가고 면적도 더 써야 되고 근데 그걸 반대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 역사를 창조했던 역사가 삼성의 역사입니다. 30년 동안. 그거를 하려면 혁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혁신해라. 혁신은 이게 힘들어졌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혁신이 왜 힘드냐면 내 몸이 가장 건강할 때 저 밑에 발톱부터 뽑기 시작해서 내 걸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감내해야 그게 혁신이라네. 잘 될 때 하는 게 혁신이지 잘 못 가고 할 때 하는 그 혁신이 안 돼요. 왜? 너무너무 저항이 심하거든. 또 서로 분노를 하거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잘 될 때 자기를 돌아보고 내실을 기하고 다시 한번 시장을 예측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잘 나갈 때 다시 겸허하게 보고 뭔가 준비하지. 뭔가 기울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도 그래. 건강할 때 잘 이렇게 해야 되고 똑같아. 건강할 때 지키고 더 운동도 하고. 제가 새벽에 2004계단을 오르는데요. 계단을. 2004계단이 뭐냐면 제가 12층에 삽니다. 근데 B1에서부터 28층까지니까 32층이에요. 그걸 오르면 한 번 12층에서 28층 오르고 다시 B1으로 내려가서 3번을 해요. 그러면 그게 2004계단입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에.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먼지가 있으나 없으나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공부예요. 그때 1시간을. 예. 2004계단인데 내려올 때는 무릎 아프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근데 또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출근 시간 전에 해야 돼. 그래 5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도 하고 건강도 되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 있어요. 28층 올라가면 푸시업을 20개씩. 푸시업을 위에 계단에서. 근데 나도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50개월이 오는지 얘가 자꾸 아프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보니까 석회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운동을 그렇게 운동 시간 없다 이게 아니라 계단 오르기가 좋더라고. 그때 이런 강의를 하나 듣는 거예요. 양양자 쳐가지고 강의한 거 있으면 듣고 반도체 쳐가지고 도대체 뭐야 하고 한번 듣고 그게 4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가 있어요. 그걸 하나씩 듣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도 않아. 몸은 땀이 쫙 흘러져 있어. 갔다 오면.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그러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렇습니다. 자, 근데 그 극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삼성이. 지금 전영현 부회장님이 가셔가지고 다시 새롭게 보고 있는데 내실을 기하고 그분은 쇼를 하는 건 없어요. 2019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과 함께 서가지고 쇼할 때 저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인재가 뒷받침 못할 건데 저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대만은요. 의사보다도 평균적으로 1.5배가 높아요.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의사도 좋습니다. 그 기술도 중요한 기술이고.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냐면 진짜 건강한 나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서 의사가 필요 없는 나라.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로 그런 것들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 삼성에서 제일 잘했던 게 5만 원을 줬는데 5만 원은 체력 단련비였어요. 제가 다닐 때. 그것도 이제 90년도 1등을 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또 뭘 줬냐면 자기개발비 5만 원. 그러니까 의학도 배우고 가서 악기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한 달에 전 직원한테 지원해 줬어. 근데 그거를 실비로 가서 처리해가지고 해야 돼. 안 듣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면 그건 회사가 잘려요.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배우고 이런 거를 진솔하게 하라 이거죠. 진솔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그 반도체 산업은요, 첨단 산업, 장치 산업, 미래 산업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심 산업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산업.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지털 기술 혁명이 가져온 글로벌 정보 산업의 지형이 전자 산업이 90년도에 미국, 유럽, 일본이었어요. 다. 반도체 산업도 미국, 유럽,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이 세 개, 유럽이 세 개, 일본이 세 개, 한국이 한 개 이 정도였거든요. 30년 지난 다음에 전자 산업은 미국, 한국,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은 미국, 한국, 대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1, 2차 산업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1, 2차 산업이 뭐냐면 1차 산업이 사실은 농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정밀기계, 화학 이런 데가 이제 2차 산업이고 산업들은 다 유럽과 일본과 미국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 왜? 우리가 36년 식민지에 있을 때 그 나라들은 다 해외 문명을 받아들이고 기술 개발에 천착을 해서 우리가 비실용 학문에 천착하고 있을 때 조선시대 딱 지금 이때하고 똑같아.
노론소론 막 싸우고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그냥 없는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상황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때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도 너무 안 되고 그때 그 정부에서 싸우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1, 2차 산업의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도 없고 바이오도 없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3차 산업에서 드디어 우리가 기회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회를 가졌느냐. 그걸 미국이 우리한테 그냥 주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산업이었는데 반도체가. 일본 거 칩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거 스트립 해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서 회로 추출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하려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거 시킨 거예요. 연구원 보조들한테. 그 위험한 질산에 핀셋으로 갖고 와서 넣었다 뺐다를 하면 그게 튕겨가지고 막 여기 화상 입고 그래요. 거기에 가스에 막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그 백혈병도 많고 애기도 막 기형아가 나오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체질상으로. 그러면 그런 병들이 있는데 그런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기 싫거든 그게. 그렇다고 일본을 주기에는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기는. 그 우리나라한테 기회를 준 거야 대만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 거예요. 그래서 20년도에 349조의 글로벌 시총이었던 삼성이 이게 1등으로 전 세계 1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3차 산업에서. 그때 대만이 그때 우리가 349조였을 때 대만이 348조였거든요. 20년도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 300조대의 삼성은 있고 대만은 1,500조가 갑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그때 280조였어요. 우리가 349조였을 때. 지금 엔비디아 4,900조, 5,000조 가요.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2050년도에 우리가 우리나라로 진짜 남아 있을 건가? 요거 걱정해야 되고 요거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분야별 지형을 보면 여기가 미국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소재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HBM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AI 시대에 그 기판을 대만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구마모토나 이런 쪽에 일본도 이걸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반도체법 통과 안 시켜줘가지고 제가 막 절규를 했잖아요. 이거 중요하다고. 막 베트남 출장 갔다가 그날 막 통과를 이상하게 시켜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도 반도체법은 1차적으로 통과했는데 2차가 남아 있었는데 6개 법안을 제가 통과를 못 시키고 왔어요. 그래도 이제 그 고동진 의원님이 그래도 그거 가지고 다시 내고 하셔가지고 되는데 야당에서 그걸 해줄 리가 없죠 지금. 왜? 국가는 안중에도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거를 같이 얘기해서 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했던 분들도 없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오사트라는 게 아까 그 HBM의 패키징이거든요. 그게 대만이 1등인데 여기에 보면 대만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섭다 이거예요. 한국은 이제 하나 이렇게 있고. 그런데 우리 기억을 해보세요. 치포 동맹이라고 들어보셨죠? 치포 동맹. 치포 동맹이 사실은 미국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미국은 멀리 있잖아요. 근데 중국 있고 한국 있고 대만 있고 일본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요 세 나라하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우리 미국을 한번 대항을 해보자 이러면 끝나요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기 전에 중국은 빠져 해가지고 너네들 셋이 나와봐. 그래서 치포 동맹을 8월 말까지 2022년도에 8월 말까지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줘. 이게 이제 박진 장관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진 장관 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바로 해야 된다. 근데 그 모습이에요. 미국 있잖아요. 야, 새 나라 와봐. 중국은 밖에 나가 있어. 있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아직 취약하니까 얼른 와서 안 씁니다. 대만은 힘이 있으니까 그럼 뭔데 이렇게 와요. 한국 보세요. 눈치 보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놈도 눈치가 보이고 지금 앉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위치로 가야 돼요.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게 가지고 야 와 우리 반도체 없으면 너네들 안 되잖아. 안 줘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다른 나라가 얕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그게 우리 후손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요.
예. 안 그러면 식민지로 간다는 의미가 기술적 식민지로 가요. 무서운 일이 지금 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이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꿈을 꿉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대만, 중국, 일본이 있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중심의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우리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함께 해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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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제 명함 가지신 분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세계연대라고 제가 우리나라의 인재가 부족해요. 대만은 있잖아요. 2,300만 명이거든요. 거기에는 1년 예산을 119조를 써요. 우리 677조 씁니다. 네. 자, 그러면 2,300만 명이면 우리가 2배 좀 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쓰는 것 하면 한 300조면 돼야 돼요, 우리도. 그러면 677조에서 반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비하면. 심지어 일본도 400조가 안 됩니다. 400조 부근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677조를 세금 엄청나게 커더가는데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 청년들 막 전세 사기로 죽어나가. 이런 사회가 돼야 되겠냐고요. 먹고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은 다들 골프 치러 가고 다 살기 좋아. 근데 죽어나는 거야. 이런 사회를 놔둬야 되냐고요. 그거 푸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에요. 정부의 공무원들은 정치 영역에서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안 가지고 실행하는 주체지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걸 누가 진두지휘를 해야 되냐?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요. 근데 대통령도 입법기관에 힘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지금 죽는 거죠. 근데 힘을 받으려면 자기가 깨끗해야 돼, 주변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못 믿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로 이제 사람을 보고 이제 뽑아야 되는데 장관 뽑을 때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저는 그거 잘 한다고 봐요. 왜? 사적 이익이 들어가면 나라 망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한우를 열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근데 과거에 보니까 뭐 이상한 걸 많이 했어. 막 애들 뭐 이상한 대로 전입도 시키고 막. 근데 이제는 과거의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이렇게 쓰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대세기술 필연산업의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양무 호남 시무 국가예요. 과거에 호남 없이는 국가 없다라는 얘기가 호남이 전쟁에서 쓰는 군량미를 호남의 그 곡창지대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경적 필패라고 하죠. 적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위치가 어딘지. 거기서 우뚝 설 방법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그래도 2030년도에는 백조 기업이 지금 2개인데 삼성과 하이닉스하고 백조 기업이라는 의미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의미거든요. 시장이 있고 그 기술로 우리가 주도한다는 게 백조라는 의미인데 백조 기업 우리가 2개 있어. 그럼 30년도에는 적어도 우리가 5개는 만들자. 적어도 2050년도에는 10개쯤 만들어서 1000조 기업이라도 하나 내보자. 이거 목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쪽으로 법안이나 지원이나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나 제가 이제 존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인간 대접 받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잘하자. 나라도. 그래서 저는 아까 양도체였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양순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고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그 한 사람이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